여기가 대전 서구 월평동입니다. 와, 덥다 더워. 여보세요? 아, 이거 어디십니까? 어디신데 이렇게 조용하셔? 커피 한 잔 마십니까? 아이고, 네. 든든하시죠? 알겠습니다. 논산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와, 날씨 오늘 장난이네. 와, 전략적으로 애국심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행사를 위한 세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반발도 없고 부작용도 생길 수 없는 관중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세금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이 행사 비용에만 쓰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군비에 많이 쓰였겠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네로 황제가 사망하며 벌어진 혼란 속에서 내전을 종식시키고 즉위한 황제입니다. 그는 즉위 직후 내전기가 엉망이 된 로마를 안정시키기 위해 혈맹 국고를 채우려고 노력했죠. 이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소변기입니다. 당시 로마에 그 유명한 공중어 당시 외에 도시 여기저기에 많은 소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공소장이나 요새는 양호부와 그들이 소변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치에 놓은 소변기에 소변이 쌓이면 이것을 회수에 사용했습니다. 황제는 이 소변기 수분줄에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가 수분줄에 세금을 물린다는 방식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티투스는 이에 대해 소변에 세금을 넣는 것은 역겹다며 불평했는데 이때 황제가 그거를 들어 티투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세의 필요성엔 다들 동의했지만 황제가 오주맹까지 세금을 부리는 것은 명세가 나빴는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게 후주의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여담으로 나중에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장례식 비용에 기겁하고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내용의 희극을 보았는데 그냥 가치없고 넘겼다고 하네요. 중세 농부는 고대 노예와 다르게 원칙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축적을 방해하는 세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사망세입니다. 사망세는 모든 농부가 내는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사망하고 걔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내야 했죠. 영주는 사망세로 농부의 재산 중 적게는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의 세금을 거두었는데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는 영주가 정했습니다.
대부분 생산수단인 가축을 가져갔고, 이 때문에 유가족은 주요 노동력인 성인 남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수단까지 빼앗겨 사실상 집안을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던 이 세금은 중세말 흑사병으로 인력이 귀중해지고 농노의 대우가 상승하면서 점차 사라져갔고,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공식적으로 소멸했습니다. 한편 사망세를 상속세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농노의 재산 규모와 세금의 비율을 봤을 때 현대와 비교하면 당시 사망세는 엄청난 세금負担이었기 때문에 같은 선에서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소금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품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소금에 세금을 물리거나 정매제를 실시하는 일은 역사 속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나라의 경우엔 이 세금의 규모가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당나라 조정은 안사인한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었는데, 국가에서 생필품인 소금을 독점하고 폭리를 취하는 형태로 재정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구매 세배 수준이 아니라 37배까지 받고 팔아치워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이렇게 벌어들인 소금세는 중앙정부 재정에 큰 기여를 했고, 한때는 소금세로 거둔 액수가 전체 세금 수입의 반을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소금으로 폭리를 취하자 소금 밀매업자도 생겨났습니다. 잘만 하면 엄청난 돈을 만들 수 있지만 걸리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사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소금 밀매업자들은 서로서로 뭉쳤는데, 이 밀매업자 중 한 명이 후에 반란을 일으켜 사실상 당나라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황소입니다. 수납 명종 때 황소의 전부가 문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뇌물로 출세한 사람으로 매우 후회한 관리였는데요. 어느 날 그가 임기를 마치고 영웅 절도사로 발령되어 옮기게 되자 종조 사람들이 눈에 막힌 못이 맞은 것 같다라며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재네가 이 소문을 듣고 화가 나 공정에 1년간 임기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것을 허용하고 합니다. 임기가 연장된 그는 월세를 만들어 1년 안에 가구별로 돈 1,000전의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지 못한 사람을 투옥하거나 태형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발정적 힘싸움을 그냥 빼는 세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신세경. 그녀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다. 해외여행 할 때도 올여름엔 방콕이다. 오전 10시 그녀는 수완남풍 공항에 도착한다. 야놀자 해외항공 런칭 기념 초특가로 거기에 면세점 할인까지. 방콕에 도착. 영국에 가보면 몇몇 건물은 멀쩡해 보이지만 창문이 막혀있는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창문을 왜 막았나 싶은데, 사실 이것은 창문세 때문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윌리엄 3세 때의 자산 정쟁으로 인해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 이전에 있던 벽난로에 부과하던 화로세를 폐지하고 만든 것이 창문세입니다. 화로세는 집집마다 집안의 화로를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창문은 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부자일수록 집이 크고 창문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생각보다 쉽게 빛을 포기했습니다. 세금을 더 낼 바에는 창문을 막아버렸죠. 또한 납세를 피하기 위해 잠깐만 막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 적발되면 창문을 영구 폐쇄시켰습니다. 사실 창문세는 다른 유럽 국가에도 존재했습니다. 최초로 창문세를 만들었던 것은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가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들었고,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폐지되었다가 다시 100년 전쟁 중에 국민조단을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대혁명 때도 부유층의 세금을 거둘 방법으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창문세는 영국과는 조금 달랐는데, 영국이 창문 개수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프랑스는 창문 폭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의 오래된 건물에서 폭이 좁고 긴 창문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참 특이한 세금이 많습니다. 앞에 창문세에서 잠깐 언급했던 화롯세가 있는데요. 이 세금은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필립 4세가 영국의 에드워드 1세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죠. 이 화롯세는 백성들의 원성을 찾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싫었고, 백성들이 정말 싫어했던 것은 세무관리들이 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와 난로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세금 부과를 위해 세무관리들에게 임의로 집에 들어가 조사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화롯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저항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관리들이 조사하는 늦가을까지 화로를 철거했다가 조사가 끝나면 설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했습니다. 영국에선 1662년 찰스 2세가 청교도와 전쟁을 하던 중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화로 한 개당 1년에 2번 나누어 각각 1실링씩 납부하도록 했는데,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조사관들의 가정방문대로 불만이 팽배했고, 결국 명예혁명으로 집권한 윌리엄 3세에 의해 1689년 폐지됩니다. 일명 퓨트르대제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퓨트르 1세는 러시아 역사상 유일하게 대제로 불리는 위대한 자르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퓨트르 대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이죠. 퓨트르 대제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 서유럽의 선진부문을 러시아에 도입하여 부국강병을 추진했는데요. 1698년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수염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염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죠. 당시 러시아는 과거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잘 관리된 수염을 부유하고 강력한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퓨트르 대제는 이것을 위생과 실용성을 명분으로 코수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염을 금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평민은 최대 60루블, 귀족은 100루블의 수염세가 매겨졌으며 수염을 기른 사람들은 수염세를 납부했다는 증서를 목에 걸어 항시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밀설엔 저항이 심하자 페트르네제가 손수 가위를 들고 귀족들의 수염을 잘라버렸다고도 합니다. 아편 수입세라는 세금을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정신나가 보이는 세금인데요. 이런 이상한 세금이 생겨난 이유는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 때문입니다. 청나라가 패배하며 영국은 아편 무역을 합법화할 것을 강요해 1898년 청나라가 이것을 수락하며 아편 수입세를 만들어 5에서 8%의 관세를 붙이게 됩니다. 다음 결국에 안내까지 우선 아편은 계속 중국으로 진행. 흘러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아편 제조에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1880년대부터 중국산 아편과의 가격 경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후 가격 경쟁에서 패배한 국산 아편은 영국으로 흘러들어갔고 영국 의회는 아편 전쟁 당시 본인들이 술보다 건강하다고 주장한 건강식품 아편을 공소 체험했으며 1926년 아편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역사 속 특이한 세금 이야기 어떠셨나요? 언뜻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특이한 세금으로 보이지만 사실 각 세금이 생긴 나름의 이유가 있고 세금을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 당대 사람들 기준으론 나름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죠.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특이한 세금이나 그냥 세금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증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곳, 바로 전국 17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입니다. 폭염에 지친 여름이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리지 않고 찾게 되는 아이스크림. 고유의 진한 풍미와 기분 좋은 단맛이 합쳐진 이 음식은 오늘날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간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은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음식인 만큼 보통 더위를 쫓기 위해 많이들 먹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역시 추운 겨울보다는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즐겼을 텐데요. 이 차가운 음식을 어떻게 여름에 만들어냈을까요? 먼저 과거 얼음 보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얼음 보관에 대한 계속 가장 오래된 진행입니다. 기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새로운 문명에서 경로로 나타납니다. 안내합니다. 기록에는 약 기원전 2000년경 마리의 왕 짐느림이 북부 테르카에 얼음 창고를 지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약 300m 기원전 앞 4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2km. 동방 원정을 하는 동안 구덩이를 파서 물을 채워넣게 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도 얼음을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얼음과 눈을 가지고 내려와 구덩이에 모아서 보관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황제인 네로 왕제가 이 산에서 가져온 얼음에 와인이나 꿀을 섞어 맛을 낸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시점에서 보기에 아이스크림보다 음료나 빙수에 가까운 이 음식은 그래도 고대 음식 중에서는 아이스크림과 가장 유사한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양에서는 역시 중국에서 처음으로 얼음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100년 주나라 때는 얼음을 채취하고 저장하는 기관과 시설이 존재했고 그에 따른 관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얼음 창고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한반도에서 얼음 창고를 처음 만든 곳은 신라입니다. 삼국유사에는 28년 신라 유리 이사금이 장빙고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삼국사기에는 505년 진흥왕이 얼음을 저장하게 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신라에는 빙고정이라는 빙고를 관리하는 관직이 존재했습니다. 약 300m 다만 신라시대에 지어진 빙고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빙고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경주 석빙고를 떠올리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석빙고는 신라시대가 아닌 조선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일본은 기원 후 4세기 무렵에 얼음 저장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당시 일본을 다스리던 인도 부대도는 얼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농부가 깊은 구덩이에 얼음을 보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덴노에게 보고했고 그 저장 방식은 꿈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롯한 고대의 국가들은 대부분 구덩이를 파고 집더미를 덮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지어 얼음을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순 얼음 음료가 아닌 그나마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중국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당나라 때 시장에는 이미 얼음 음료를 전문적으로 파는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장 여기저기 가판대를 열고 차가운 음료를 팔았던 것이죠. 이 빙수에 가까운 얼음 음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즐겼던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얼음에 꿀과 향료를 섞어 판매했다는 점 정도였겠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가판대에서 판매한 이 얼음 음료 역시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스크림과 유사한 것이 만들어진 곳은 당나라 황실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정말 신기한데요. 먼저 염소의 젖을 발효시킨 뒤 동굴가루와 용뇌, 용암 등을 첨가한 뒤 이것을 금속관에 넣고 다시 금속관을 얼음 구덩이에 넣어 올려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만 가축의 젖을 넣어 얼린 최초의 음식
아이스크림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얼음 음료 가판대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얼음에 대한 수요도 많았다는 것일 텐데요. 놀랍게도 당나라에서는 얼음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서도 공급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7세기에 세워진 나라에서 말이죠. 이 제민 기술의 발견은 연단술에서 시작됩니다. 중국의 수당이라는 통일 왕조가 세워지기 이전에 혼란스러운 시대인 위진남용조 시대가 지속되었는데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각종 요약을 만든다는 연단술사들을 찾는 사람도 많았고, 연단술사들도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나라 때 이르러 우연히 축복과 유황, 통일로 화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나라 초기 의사이자 연단술사인 손사막은 자신의 책에 화약의 제조 방법을 남겼습니다. 화약에 약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도 연단술사들이 약을 만들어내다 발견했고 실제 약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후 사람들이 화약을 만들다 보니 화약의 원료인 초석을 물에 넣었을 때 초석이 물의 열을 흡수해 물의 온도를 약 떨어뜨리고 결국 600m 얼음을 신호 만들어낸다는 위반기 사실을 시속 발견합니다. 이 30km 얼음을 만드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후대에까지 널리 쓰이게 새로운 됩니다. 경로로 안내합니다. 유럽에서는 약 16세기 300m 이탈리아에서 앞에서 본격적으로 파크지만도 얼음 음료가 판매되기 59번지 시작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이어서 원나라를 찍고 유럽으로 돌아온 사나이 공방 견물력을 쓴 마르코 폴로가 초석을 이용한 제빙 기술과 얼음 음료의 제조 방법을 중국에서 가지고 왔다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초석을 이용한 제빙 기술은 마르코 폴로 이후 300년이 지나서야 사용한다는 점을 보았을 약 때 마르코 폴로 600m 앞 가설은 신호 거의 위반기 시속 실제 30km 유럽이 영향을 받은 것은 중국이 아닌 중동 지역의 기술이었습니다. 중세 아랍에는 샤라브라고 부르는 과일 혼합 음료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페르시아 지역에서 샤라브와 물을 섞고 눈과 얼음으로 냉각시킨 샤르바트라는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샤르바트는 여행자들에 의해 16세기 이탈리아와 한밭대학교죠? 한밭대학교. 샤르바트에 귀족들이 열광했다. 귀족 사회에서 한밭대학교입니다.